5월 16일 김태현의 정치쇼, 저는 김준우 변호사고요. 마지막 3부 시간은 여론조사로 만나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먼저 배. 안녕하십니까. 자고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수.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이게 좌고우면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 좌충우돌하는 같은 얘기 아닌가요? 좌고우면의 뜻이 다릅니다. 네. 왼쪽에는 고기, 네. 오른쪽에는 냉면. 이 냉면이 이제 평양이냐 함흥이냐 네. 대북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친북 인사. 좌고우면 하지 않는이잖아요. 그렇죠. 하지 않죠. 그러면 면식도 안 하고 고기도 안 하면 이거 채식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육과 한우, 네. 그다음에 LA 갈비, 네. 그다음에 냉면과 비냉 다 하는 거죠. 제가 주의하셔야 될 것이 네. 배종찬 소장님은 좌우우면하지 않고 네. 저는 좌충우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네. 역시너지가 나버려서 우왕좌왕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동공지진. 지금 망한 것 같아요. 네. 정천동지. 네. 빨리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2030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조사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MZ세대, 2030 세대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금융위에서 2020년에 가상자산 투자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2030이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 하면 2030 하면 가상자산, 코인 뭐 이렇겠죠. 그러니까 2030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계층사다리가 붕괴되고 힘든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네. 이제 지지율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그 직전 조사인 2일부터 4일까지 조사하고 비교를 해볼 때 2030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빠졌다. 많이 빠졌다. 이걸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네. 먼저 20대는 31%였던 것이 19%로. 네. 많이 10%가 빠졌네요. 되어버렸죠. 또 하나는 30대는 42%에서 33%로. 거의 그러니까 코인 떨어지는 것만큼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코인은 더 떨어졌죠. 코인에 더 떨어지나요? 꼬였죠. 네. 이 정도로 근데 즉각적으로 10% 정도가 출렁이는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도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특히 그만큼 민주당의 평소 지지층이 이제 무른 부분이 네. 컸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국민의힘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이 특히 지난 대선 전후에 일찍들이 어쩌고 이찍들이 어쩌고 이런 네. 얘기들 많았잖아요. 근데 일찍이라고 다 같은 일찍이 아니고 이찍이라고 다 같은 이찍이 아니에요. 예, 강성 지지층이 있는가 하면 연성 지지층도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연성 지지층은 내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쪽은 못 찍겠네 네. 해가지고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대선 또 비호감 대선이라고는 했지만 투표율이 낮지 않았었고 이런 연성지층들의 변동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2030 세대가 그런 성향이 강해요. 국민의힘 쪽도 보면 2030 쪽이 연성지층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갈등이 생길 때 빠진다거나 이런 경향이 보이는데 민주당에도 마찬가지 인 2030 지지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민주당이 도덕적 개혁적인 것 같긴 해서 지지를 했었는데 네. 라고 하는 정서가 있었고 특히 2030 여성들 사이에 좀 더 강한 편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이들이 민주당이 대단히 도덕적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실망스러운 일이 터져 나오니까 쑥 한꺼번에 빠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40대는 달라요. 40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올랐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40대의 경우에도 보면은 가상자산 투자는 비율을 봤더니 이제 전체 비율 중에서 28%가 되면 꽤 되는 숫자거든요. 176만 명인데. 근데 40대는 왜 다를까요? 40대는 다른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대는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어찌 보면 가상자산은 약간 맛배기일 수도 있어요. 액수가 좀 적을 수 있다. 그렇죠. 포트폴리오상. 전체의 자기의 자산 속에서는 네. 40대 그러면은 집도 있을 테고 웬만하면.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가상자산, 뭐 주식에서 내가 뭐 하나 좀 올랐으니까 LG 엔솔이 잘 나가네 이럴 수 있는데 20, 30대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거의 몰빵하다시피 했을 텐데 이게 뭐야?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어이
뭐 60억, 80억 이야기는 물론 이제 아직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다 이제 우리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이야기에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2030 세대는 상대적으로 40대보다 더 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40대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이념 지배를 받는 거죠. 네. 그래도 민주당이야 하는 게 있는데 2030 세대는 워낙 이제 탈이념적 성격이 강한데 아니 민주당이고 뭐고 뭐 국민의힘이고 떠나서 이건 뭐야 도대체 우리는 그럼 어디에서 경제 개정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되는 거야. 안 되는데 이런 이제 타격이 더 컸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의 40대도 20, 30대 때는 탈이념 X세대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럼 이제 20, 30대는 40대보다 더 이제 탈이념이니까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의 20, 30대도 40대 아재가 되면 또 이제 이념의 종속을 받을까요? 근데 그러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그 김수민 평론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왜냐면 40대만 해도 약간 그 당시에 좀 비운동권이에요. 90년대 학번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수능 세대도 아니고 좀 낀 세대예요. 네, 학력고사도 있고 수능도 있고 그때는 공고사도 우리가 있고. 이 세대를 2000년도로 오고 이러면서 이제 뭐 X 세대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 세대의 특징은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뭐 답답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다만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의가 뭐냐 아니면은 또 공평한 게 뭐냐 균형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 세대가 주로 이제 이념적인 어떤 잣대가 있다면은 40대의 경우에 좀 객관성에 따른 그런 좀 정의로움 잣대가 있었어요. 근데 20대 30대는 그런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인식이 있을까 의식이 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40대의 경우에는 20대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서에 공감대가 컸던 반면에 20, 30대는 40대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김수민 평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의 2030 세대가 40대가 됐을 때 네. 현재 40대 같을 거냐? 전혀 아닐 거라고 장담합니다. 네. 살아가면서 겪은 경험은 다른 건데 현재 40대 사실 한때는 현재 40대도 젊었을 때는 정치에 관심 없다. 그렇죠. 이런 빈축을 많이 샀던 세대예요. 네. 근데 이 세대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렇죠. 서거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낙곰수 열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른쯤에 이제 좀 더 강하게 정치 의식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건데 현재 2030 세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점에서 김남국 의원이 또 눈에 띄는 부분이 1982년생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같은 연도 출생인데 이게 이제 민주당으로 보면 4세대 정도에 해당합니다. 네. 1세대를 이제 DJ부터 1세대로 친다면 2세대는 노무현 3세대는 86세대, 네. 4세대가 이제 김남국 의원 정도 되는 세대인데 근데 김남국 의원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적인 특징이겠지만 그렇게 막 반항적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전 세대들은 민주화 운동한다고 막 반항적이었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남국 의원부터는 뭔가 전 세대의 것을 전승받는 느낌을 주는 그런 세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정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보다 더 젊은 세대들은 아직도 세상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 심지어는 예전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주로 기득권 세력으로 현재 40대 이상에게는 인식이 됐는데 2030 세대 입장에서는 기득권 양당으로 보이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감정적인 괴리 이런 것들이 또 커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네. 다른데 네. 그걸 이제 그리고 20대 10대 때 형성된 어떤 정체성이 쭉 간다. 뭐 코호트 효과가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러면 20, 30대는 계속 스윙 보트를 할 것이냐. 그리고 20대와 30대가 같이 분류될 수 있을 것이냐. M과 Z는 언제까지 기기묘묘한 동거를 할 것이냐. 이거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더 오래 살면 확인하는 거 가능한 건가요? 100세 시대죠. 네. 근데 이제 크게 나눠서 보면 잠깐만 말씀드리면 2030 세대 여러 갈래 길이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기준은 뭐냐? 현 정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 반정부 세력이네요. 예, 그렇죠. 늘.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탁구공처럼 네. 되는 스윙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아니면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모색한다라고 했을 때도 2030 세대 쪽에 잠재력이 있고 세 번째는 여러 길이 다 막혀 있다. 보람이 없다 싶을 때는 정치 환멸층으로 돌아설 수 있다. 세 갈래 길이 남아 있죠. 조금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40대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이른바 이념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지 정당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구체화됐거든요. 근데 2030 세대는 다른 이유가
이제 사실은 정치 이념에서는 탈피하고 경제 요인인데 30대가 좀 더 부동산 중심적이었다면 20대는 다른 자산이죠. 이른바 올터너티브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가상 자산이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인 투자 수단으로 떠올랐던 거고, 그러면 앞으로도 저는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과연 20대 30대가 어떤 경제적인 특수한 변수에 묶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저는 40대가 되면 아까 이 지금의 40대가 완전히 다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 사람도 변하더라고요. 변하는 그 속성도 어떤 경제적인 환경이 주어지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지금 50대는 반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50대가 또 40대에 반항하다가 50대 되니까 수능적이야. 집에 가면 꼼짝을 못 해요. 그건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데 사실 지금 50대만 보더라도 네. 40대 때하고 정치 의식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점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은 요즘의 30살의 얼굴과 네. 한 10년, 20년 전에 30살의 얼굴만 봐도 훨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20대하고 30대도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이다 아마. 예,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참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20대 30대의 차이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데 그걸 네. 이야기하자면 오늘 뭐 2030으로 시간을 다 보내야 네, 되니까. 그렇죠. 예. 네네. 다른 거 하나, 여론조사 하나 더 보죠. 그 예. 민주당이 이제 쇄신 의총을 하면서 사전에 했던 여론조사를 이제 SBS에서 입수해가지고 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 1000명 샘플로 여론조사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1000명짜리 여론조사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의원 내부 그 소속 의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제일 이제 쇼킹했던 게 이런 거죠. 민주당의 도덕성이 더 낫냐 국민의힘보다라고 했을 때 당원들은 그럼 우리가 낫지라고 했는데, 국민 샘플에서는 21%만 민주당이 낫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그렇죠. 부분도 상당히 좀 눈여겨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착시 현상일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 데이터에 일단 데이터에 따른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왜냐하면은 뭐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그 수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봐라.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의 맹점은 뭐냐면 어디든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게 선호도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쪽보다는 덜 미운 쪽을 선택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수치에 따른 착시 효과로 국민의힘보다 높은 걸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선호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거든요. 네. 지지 당 내에 뭐 개딸 양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렇게 이제 속칭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의 목소리가 더 크게 학대 전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그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지지율은 잘 안 빠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지율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으니까, 에이 그래 뭐 국민의힘 아니면 우리지 뭐 다른 정당이 있어? 대안이 있어? 없잖아. 이재명 대표 뭐 당대표 이야기하는데 뭐 물러난다고 해서 누구 대안이 있어? 저는 이런 현상에, 물론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국민의힘 이야기할 때도 다시 하겠지만은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갇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파격적이어야 되지. 잠깐 부분적으로 우리가 뭐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 에이 괜찮아지겠지. 봐라 수치가 좋잖아.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일종의 온도차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봐야겠죠. 참고로 이 네. 국민 응답자 중에 이제 그러면 21%만 민주당 도덕성이 높다고 했으면 나머지가 다 국민의힘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죠. 국민의힘 도덕성이 낮다고 평가한 건 37%. 그러니까 둘 다 똑같다라고 얘기한 프로가 아마 제일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체 표가 공개는 제가 못 봐가지고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보도된 내용만 확인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온 결과만으로도 민주당한테 심각한 부분은 37.6 대 21.3이라는 이 격차는 절대 작은 격차가 아니고, 네.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갈 때쯤, 이때는 도덕성으로 조사를 하면 국민의힘 계열이 민주당 계열한테 완패 정도, 그러니까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 인기 떨어져서 이명박 전 대통령 나올 때도 도덕성으로 물어보면은 장담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미지는 도덕성은 민주당 네, 그쵸. 이쪽이었어요. 근데 이게 뒤집혀 버렸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막 강성 지지층 얘기를 했지만 강성 지지층의 비중이 생각보다 썩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적인 수치심 때문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
포함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들의 엄살 또 거짓으로 들통난 거죠. 맨날 하는 얘기가 민주당은 콘크리트 40%예요. 네. 서로 그래요. 서로. 아. 저쪽은 콘크리트 40%예요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특히 민주당의 경우가 그렇게 드러난 부분이고 민주당이 주의해야 될 부분은 평상시에 나오는 지지율과 도덕성에 대한 우위에 대한 이 중간에 착시 효과. 예, 그 괴리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지지층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라는 이거를 거죠.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어쨌든 김남국 의원은 탈당을 했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어제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2라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이게 접어들었는데 이게 예, 또 예. 이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이게 이제 압수수색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파장의 진폭 자체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은 위기 국민이라고 생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갤럽 조사 기준으로 40대는 또 결집하는 현상도 나와요. 네. 50대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상당히 검찰의 기획수사 성격이 있는 거 아니죠. 지지층에서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법적인 부분, 재산 등록 의무와 관련된 부분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 뭐냐 일종의 마케팅 차원에서 이 코인 회사들이 거래소에서 에어드롭을 줬느냐. 네. 그리고 이제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매매 거래를 김남국 의원이 왜 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돈의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일 거예요. 그리고 네. 많은 경우에는 지금 마블엑스 처음에 이제 넷마블이 네. 투자한 거나 그다음에 위메이드, 위믹스 간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이렇게 추이를 보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지막에 클레이페이는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근데 600만 코인이 발행이 됐는데 10%? 59만 코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0% 조금 넘지 그 10%는 대주주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인 거래소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압수수색 지금 거래소로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료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과 관련됐다는 부분은 그거는 사실 개연성을 따져서 이게 문제가 있다, 범죄가 있다, 이게 도덕성 차원에서 우리가 비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론의 중도나 무당이나 MZ세대 특히 이제 수도권 쪽에 이 가장 큰 영향을 줄지 여부 자체는 이 거래소다. 특히 마지막이 클레이페이와 관련된 부분이 클레이페이와 관련된 부분. 왜냐하면 클레이페이는 그 이후에 사라져 버렸거든요. 아시잖아요. 상패 그죠? 수준이죠. 상패가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 1,200원 하던 게 3,000원 올라갔는데 그게 상패가 돼버리면 사실 개인 투자자는 여기에 이제 2030의 이 판단이 나올 거예요. 이게 그냥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클레이페이에 달렸다. 근데 그 투자는 김남국 의원도 실패한 투자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이 네. 그 부분이 사실 밝혀져야 될 부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넉넉고 그냥 아니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투자를 잘해왔던 김남국 의원이 실패 가능성이 높았던 그때 차라리 돌아서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주식 종목이 2차 전지 쪽으로 돌아서서도 됐을 텐데 일반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인 이 잡코인 클레이페이로 갔을까? 이게 잘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배종찬 소장님이 좀 2030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다는 전제로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상자산에 투자할 여력조차 없는 2030들이 화가 더 났을 거라고 네. 보거든요. 사법적인 무죄가 나와도 남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미 네. 드러난 것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 최고가 시점으로 봤을 때는 네. 하마터면 저 사람이 그러니까 설령 실제 재산은 아니라 할지라도 100억대 재산가가 될 뻔했어. 네. 국회의원인데. 네. 예,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지워지지 않을 거고 두 네. 번째는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걸 누락했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정직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이에요. 김남국 의원이 이제 좀 가난을 연출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을 받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그 좌담에 출연을 해서 자기소개로 국회에서 일만 하는 김남국 의원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이제 회의 도중에도 투자를 했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법적 무죄에도 불구하고 씻겨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잔상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봅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쇄신총회는 제가 봐도 낙제점일 것 같긴 한데 예. 이 다음이 문제잖아요. 이번에는 김수민 평론가님부터 한번. 일단 저는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진상조사 중에 탈당을 한 거는 이거는 당 차원에서도 뭐 다른 걸 떠나서 진영 논리로 보더라도 중징계감이거든요. 그럼 이제 뭐 복당이라든지 공천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는 게 예, 복당을 막는다든가 뭐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일벌백계. 혹은
탈당은 했지만 진상조사에는 계속 응하도록 혹은 국회 차원에서의 조치에라도 김남국 의원이 응하도록 강하게 유도하는 것.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결백하다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푸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 소장님. 결국 뭐가 우려되냐면은 지금 이제 중도 무당 이 MZ 세대도 그렇지만은 이 부정부패 비리 의혹과 관련된 지금 돈봉투 리스크가 겹쳐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중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40대 화이트 칼라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수도권 이 호남 유권자 이른바 이제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온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어야 된다. 파격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과감한 조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당은 3건입니다. 처분권, 당원권, 그다음에 이 공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돈봉투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아니 진상 규명한다는데 왜 탈당을 한 거야? 그러면 탈당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복당하는 것도 어렵다. 거기에 대한 처분권, 그 다음에 당원권. 자칫 이런 행동을 하면 영구제명이다. 세 번째로는 5천 원, 10,000원만 관련돼도 우리 이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공천권 자체를 박탈하겠다. 그런 좀 파격적인 게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전혀 그런 지지층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정도까지야 하는 상황이 돼야 이제 우리가 이른바 파격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바깥에서의 정답들은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모범 답안을 뺏길 생각이 있는지는 앞으로 좀 지켜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수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